자, 15번째 챕터입니다. 자살과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 1번이에요. 자, 청소년의 다양한 자살 심리 5가지. 청소년의 자살 심리에 대해서 출제된 바 있어요. 과거 기출이긴 하지만 출제된 바가 있으니 우리는 기억을 좀 해둬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보복심리.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고통스럽겠지? 보복심리. 자기처벌. 난 죽어 마땅해. 욕구조절. 이거 이루지 못했으니까. 저승에서의 재결합을 위한 자살심리.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도피성, 보복심리, 자기처벌, 욕구조절, 그리고 저승에서의 재결합. 5가지 자살심리입니다.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 뒤룩겜의 자살의 유형입니다. 이 뒤룩겜의 자살의 유형이 기출된 바 있어요. 분류하셔야 돼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 확립에 실패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여기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공동체 활동에 미숙하거나 이를 거부해서 혼자라는 장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혼자라는 스트레스, 우울감 연결되죠. 모든 문제를 나 아니면 사회 탓으로 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피하려는 성향,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도피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 내가 포인트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포인트는 나에 두시면 돼요. 이기적 자살입니다. 자, 이타적 자살, 반대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에 지나치게 동화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 유대관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신앙심에 의해서, 그리고 테러범, 자살 테러범,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성장 혼란 속에서 도덕적 혼란으로 인한 자살, 혼란,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숙명적 자살,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열정이 과도하게 억압받아서 발생하는 자살, 봉쇄와 억압에 못 견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살이고 노예, 죄수의 자살이 대표적입니다. 얘를 숙명적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분류하셔야 됩니다. 문제 3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서를 보냅니다. 자살의 단서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출제된 바 있죠. 다음 사례에서 자살의 단서를 찾아서 쓰세요. 요렇게요. 그 자살의 단서를 행동적 단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 정리하는 것, 평소 아끼던 물건을 친구에게 나눠주는 것, 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자, 그 외에도 자살의 단서, 직접적인 행동, 언어적인 행동, 상징적인 표현, 이런 것들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단서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 챕터,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장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편람 제5판 DSM-5에 근거한 임상진단명 쓰기. 괄호 안에 기억과 디귿의 차이점, 내용 중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특징에 따른 장애 DSM-5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죠. 아동 청소년은 거부적이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른과 논쟁하고 분노,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복적 태도를 보이고 어른이 정해놓은 규칙과 요구를 무시하고 어른을 화나게 합니다. 자, 문제 행동은 낯선 상황이나 사람들 앞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 봅시다. 일단 아동 청소년이 거부적이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른과의 논쟁, 어른이 정해놓은 규칙과 요구를 무시하고 화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적대적 반항장애예요. 근데 이 적대적 반항장애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일어나진 않죠. 얘는 익숙한 곳에서 더 흔히 나타납니다. 익숙한 학교, 가정, 친한 또래들과 있을 때 흔히 나타나게 돼요. 자,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행동 폭발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행동 폭발,
충동 조절 안 돼서 그 충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30분 이하 친밀한 사람에게 의해서 유발된 사소한 자극으로 촉발되게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공격성이 3개월 동안 평균 매주 2회 이상 나타날 때 타인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발적 행동은 12개월 이내에 3회 정도 보일 때 진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얘기하죠.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반응으로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공격 행동을 계획한다. 충동적이고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죠.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충동적이고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자,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 규범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사회 규범이나 규칙에서 벗어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능력 없어요. 냉담하고 죄책감 결여되어 있고요. 자신의 행동을 흔히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술, 담배, 약물 사용하고 위험한 행동, 무분별한 성행위, 범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동물, 사람에 대한 학대, 재산 파괴, 도둑질, 규칙에서 어긋난 심각한 폭력 행위가 있는 것, 품행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적대적 반항장애는 사회 규범을 위반하거나 소유물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등 품행장애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른에 대해서 논쟁하고 반항하고 이런 모습은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적대적 반항장애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확실하게 다르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소유물 침범해요. 학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시로 고양이를요, 옥상에서 떨어뜨려요. 이런 게 예시로 나오죠. 17번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예요. 아동과 청소년에서 많이 보여지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는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충동성이 필수 증상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DSM-5의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부주의 증상 9가지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DSM-5에 근거해서 그 기준, 증상 9가지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사례 속에서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겠죠. 부주의예요.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종종 세부적인 면에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집중력 결여예요.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집중이 필요한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시를 완수하지 못해요. 뭔가를 하다가 다른 데로 빠지게 되죠. 학업, 자bil,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싫어하거나 저항하고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고 종종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집니다. 종종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리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ADHD 학생들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잉행동 충동성과 관련된 증상 9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손발을 만지작거리고 가만두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거립니다. 행동이 과잉되어 있죠.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고 종종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워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하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줄서기 진짜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합니다.
9가지 증상.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시는데 주의력 결핍과 이 충동과 관련된 이 증상들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 3번. 학교에서 ADHD 아동의 부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 극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각각 5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ADHD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실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부주의 증상을 극복,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용한 자리, 산만하지 않도록 책상 주위 환경도 선정하고, 소음이 덜한 곳에 주의 집중이 도움이 되고, 수업 시간에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애매하지 않고 간결하고 분명한 지시가 도움이 되고, 시행하기 전에 지시에 따라 말하기 등이 지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시를 따른 후에는 손, 머리 등 이해 신호를 약속해 두는 것이 좋고, 복잡한 일은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지시를 하고, 이런 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필요한 경우 1에서 2분 단위로 과제를 확인하고 다음 것을 진행하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수업 중 주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고, 주의가 분산된 상태일 때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한 신호를 정하도록 합니다. 아이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일을 끝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물을 잘 적어두고 필요한 물건은 장소마다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과잉 행동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움직여도 되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거나 대안을 제시해주고, 대안적이고 보다 집중 가능한 활동을 제안하고, 순서가 아닐 때 말하지 않도록 하는 신호를 정하고, 이를 사용해서 순서를 지키도록 도와주고, 수업에서 각 활동 시작 전에 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고, 방해되는 행동에 대한 별도의 개입 방법을 고안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상동운동,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5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틱이에요. 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할 때, 피곤할 때, 혹은 목표로 하는 활동에서 주변이 시끄럽고 번잡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틱, 언제 잘 발생해요? 시끄럽고 번잡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하는 활동에서 조용할 때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쳐다봐도 나타날 수 있고, 유전적 요인도 증상 표출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쳐요. 긴장되는 상황,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틱이 잘 발생합니다. 자, 분류해요. 또래장애. 여러 가지 운동성 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운동성 틱과 음성 틱이 질병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난다. 2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난다. 자, 운동성 틱과 음성 틱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또래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2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이 시기에는 음성틱만 나타나다가, 이 시기에는 운동틱만 나타나다가, 이 대상자에게 운동틱도 있고 음성틱도 있으면 또래장애인 겁니다.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자, 틱 증상은 자주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되게 된다.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자,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 운동 틱, 음성 틱의 어느 한 가지가 존재하지만 2가지 장애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자, 틱의 강도가 또래장애보다 더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틱의 강도는 또래장애에 비해서 덜 심각하다. 악화와 완화를 반복해서 1년 이상 지속되게 되고 18세 이전에 발병하게 됩니다. 자, 잠정적 틱장애.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음성 틱이 존재할 수 있다. 틱은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되게 된다. 1년 미만으로. 그래서 잠정적 틱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세 이전에 발병한다. 3세 이전이 아니라 18세 이전에 발병하게 돼요.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 교재입니다. DSM-5에 근거해서 임상 진단명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를 보고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3.2kg으로 정상 복 만든 제이는 아주 순하고 혼자 누워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은 장군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2세가 지나도 혼자 놀고 자동차 바퀴나 선풍기 등 돌아가는 것을 특히 좋아하고 엄마가 가까이 가도 거들떠보지 않고 애착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들떠보지 않아요. 놀이에만 몰두해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이 없어서 걱정하자 조부모는 제이의 아빠도 말이 늦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된 엄마가 제이를 이비인후과에 데려가 청력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정상이라고 했어요. 혹시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말이 없는 게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아닐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봐서 검사를 했겠죠. 근데 청력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살? 2세. 이쯤 되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걸 알아요. 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 알아요. 자기 이름을 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고 놀이에 몰두하면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와 애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 초등학교 2학년 S군은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않고 떠들며 지나치게 산만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면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떠들며 지나치게 산만하다. S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당황스러웠고 그 이후부터 아이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니 S는 어릴 때 장난감을 사주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망가뜨리는 일이 많았고 정글짐에서 떨어져서 응급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놀이동산 갔을 때도 차례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울고 회전목마에서 뛰어내리다 다치는 등 사고가 잦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ADHD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자, K군은 초등학교 때 동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고양이를 떨어뜨리고 잠자리를 잡아 날개를 떼어내는 등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돼서 어머니와 새방에서 지내던 어느 날 K군은 가출했어요. 가출 후 만난 또래들과 어울려 거리를 헤매던 중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밤에 술 취는 사람을 때리기도 했어요. 지갑을 뺏는 등 강도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장애, 품행장애입니다. 사례를 보고 판단해 내기. 자, 18번째 챕터, 마지막 챕터입니다. 치료적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치료적 활동이 지금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파트거든요.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자,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행동치료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법에 인지적 기법을 도입해서 인지적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치료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는 괄호 안에 해당하는 명칭쓰래요. 어떤 사건 경험했어? 그때 나타나는 감정이나 행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부터 감정이나 행동을 하게 돼요.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은 그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게 평가하게 된다. 이게 인지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이해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것이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평가적 사고는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과로에 의해서 나온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합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에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정말 고민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서 막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거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것이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일 모두 다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과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딱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딱 나 감정이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틀,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나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근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과를 내리는 건 아니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감정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게 돼. 이런 개념이에요. 상황, 사건,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자동적 사고가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치료입니다. 자, 다음은 인지적 왜곡에 대한 정의와 예시에 관한 표현입니다. 기억부터 이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인지적 왜곡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황에서 인지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지, 이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인지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적 왜곡을 찾아내서 바꿔줘서 왜곡 없이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인지적 왜곡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인지적 왜곡 출제비도 높아요. 인지적 왜곡에는 뭐가 있어? 그리고 개념 정리하셔야겠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례 속에서 찾아내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 자, 사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인지적 왜곡인 부분이 보이니? 그럼 그거 찾아내서, 그거 끄집어내서 그대로 쓰고 어떤 인지적 왜곡인지를 쓰고 개념 한번 써봐. 이렇게 문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속에서 찾아내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적용시키는 연습까지 꼭 하자. 자, 한 가지를 근거로 여러 가지 결론을 유도하는 것. 한 가지로 여러 가지 결론. 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이번 학기에 다른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적이 나빠서 퇴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한번 잘못 봤을 뿐인데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사건으로 과잉해서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화예요. 사장이 우리 회사의 생산량이 올해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안다. 어떤 의미예요? 자,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외부의 사실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사장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들으라고 그 얘기를 나와 연관시켰어요. 근거 없이. 항상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고. 남편이 날 떠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야.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좋은 거 아니면 항상 나쁜 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나는 승진 신청을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어차피 안 될 거고 나는 괜히 기분만 나빠질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비극화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얘는 항상 좋은 것 아니면 항상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인 두 개로 생각하는 거지만 얘는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는 겁니다. 자, 남편이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남편의 애정 표현, 그가 가져온 선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것 등은 무시한다. 사소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연관된 다른 정보에는 무관심하다. 나를 사랑한다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편적으로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요. 전체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다 그런 것처럼 다른 근거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 단편적인 것으로 전체를 생각하게 되죠. 선별적 추상화. 자, 젊은 여성이 생일날 축하 카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더 이상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독단적 추론.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이 부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 무조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 독심입니다. 근거 없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나를 뚱뚱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할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독심. 자, 극대화 극소화. 사건의 중요성을 과장하거나 하찮아합니다. 시험에서 A 학점을 얻지 못하면 난 실패자가 될 거야. 극대화 극소화. 늘 친절하게 보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와 안 어울리려고 할 거야.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의 외면화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인지적 왜곡에 뭐가 있는가 개념 정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례 수적의 적용까지 해주셔야겠습니다. 3번 앨리스 얘기를 할 거예요. 앨리스가 얘기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A, B, C, D, E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사례가 주어지고 나서 A, B, C, D, E에 대해서 물어본 기출 유형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줄 친 A에 대해 쓰시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한 내용을 쓰시오. 밑줄 친 B, C, D에 대해 차례대로 명칭을 쓰시오. 이 앨리스가 제시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정서적인 문제는 비논리적 신념 체계 또는 비합리적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치할 때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기본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인지치료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죠. 봐요. 우리가 아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감정이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인지가 잘못됐다면 비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을 잘못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고 지금 요거예요. 반드시 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돕는다. 그 감정이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비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니까 얘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꿔줘서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자 이 얘기입니다. A, B, C, D, E 모형. A가 곧바로 C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A와 C를 매개하는 B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앨리스의 합리적인 정서 치료는 부적응적, 행동적, 정서적 결과를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B를 D 과정을 거쳐서 왜곡된 사고의 패턴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E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A, B, C, D, E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A가 뭐예요? 선행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황, 인지, 결과, 요 상황. 이 상황이 선행 사건이에요. 선행 사건으로 인해서 곧바로 C,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A와 C를 연계하는 B가 있어요. 이 B를 우리는 신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A가 있고요. C가 있고요. 그리고 신념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B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C가 나타납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는 부정적, 행동적, 정서적 결과를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B를 A에서 C로 가는데 비합리적인 신념, 이 B 때문에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정서적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뭘 통해서? 논박 과정을 통해서 얘를 아니야 그거 비합리적이잖아 라고 하는 논박 과정을 거쳐서 왜곡된 것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C가 E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겁니다. 자, A가 있어요. 개인에게 정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건.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있어요. 사고나 행위 등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갖게 되는 태도나 사고방식. 태도나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죠. 합리적이면 긍정적인 결과,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이라면 부적응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를 C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선행사건에 접했을 때 비합리적인 태도,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는 정서적 결과, 부적응적일 거고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거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예요? 논박할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그 사상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를 재검토해보도록 상담자가 촉구합니다. 논박해보고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뀌었다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되었다면 그 대치로 인해서 수용적 태도,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A, B, C, D, E예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A, B, C, D, E. 4번. 다음은 인지행동치료기법의 종류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인지행동치료의 밑줄을 끊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써볼래요? 기출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에는 뭐가 있는지 쭉 보면서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효과, 방법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댓글, 리을에 해당하는 인지행동치료기법의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친 A, B, C, D, E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지행동치료기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대상자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자, 우리가 A, B, C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C, 이 결과가 부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올바르지가 않다고요. 행동이 올바르지 않잖아. 그렇다면 이 행동을 바꿔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지행동치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행동을 만들어내게끔 했던 얘가 문제잖아. 이 인지예요. 이 인지를 바꿔줌으로 해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여기에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지행동치료기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감시법이에요. 자기감시법에 대해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목적, 대상자의 자동적 사고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대상자가 깨닫게 해준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와 감정과 사고 등을 관찰하거나 기록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네. 나는 이때 어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 이걸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으면 나의 자동적 사고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합리적인 인지가 있었구나. 이거 고쳐야지. 이거 합리적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감시법이에요. 사고 중지. 역기능적 사고가 처음 생겼을 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역기능적 사고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 역기능적 사고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만. 이제 생각 그만해. 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만이라고 외치거나 어떤 글귀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역기능적 사고의 진행을 제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외쳐야 돼요. 그만해야 돼. 그만. 그만. 이게 바로 사고의 중지입니다. 자, 근육의 긴장은 불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 불안이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반을 둘 겁니다. 내가 불안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경직되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 인해서 이 불안을 좀 해소시키자. 이것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직면하도록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에 노출됐을 때 두려워하는 부정적 결과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에 의해서 나는 불안을 일으켜. 그래서 항상 이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난 회피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는 맞서 서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계속 맞서다 보니까 내가 불안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훈련을 하면서 직면했을 때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강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더 이상 그 원인이 불안의 원인이 아니게 됩니다. 자, 방법. 대상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을 약한 것부터 차츰 강한 것까지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반응을 서서히 경감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이에요. 자, 불안증을 소실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방법 보세요.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상자를 즉각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얘는 그 원인을 차츰 단계를 높여서 줄 거고 얘는 한 번에 빡 줄 거예요. 홍수, 비가 팍 오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 원인을 한꺼번에 팍 주면서 노출시킬 겁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견뎌내도록 함으로써 회피하는 행동이 조건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 극심한 상황을 내가 잘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그 불안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불안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더 이상 불안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홍수법이에요. 체계적으로 준다. 얘는 한꺼번에 극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 행동을 모방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모방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형성법이에요.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 친구와 잘 노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요. 자, 궁극적으로는 갈등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상자를 강화시킬 겁니다. 자, 형성법.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뭘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자, 목표 행동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초반에는 목표 행동은 아니지만 목표 행동과 근접한 행동에서부터 차츰 수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목표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목표 행동, 우리가 원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행동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해 가도록 합니다. 단계를 주면서 최종 보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습, 이 원하는 모습에 될 때까지 작게 그 목표를 나누어서 단계 밟아서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올라갈 때마다 뭘 줘야 돼요? 강화 줘야 돼요. 이게 바로 형성법입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긍정적인 보상을 제시할 거예요. 그 행동을 증가시킬 거예요. 얘를 우리는 토큰 경제라고 합니다. 이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토큰을 하나씩 줘요. 내가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여줘요. 그리고 토큰이 모였을 때, 그리고 스티커가 다 모여졌을 때 강함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토큰 경제입니다. 자, 혐오요법이에요.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행동을 제거하는 것. 얘는 강화 주는 거죠. 보상 줍니다. 얘는 혐오 자극을 주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어떤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상자와 치료자 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난 너에게 이걸 해줄 거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난 너한테 이걸 해줄 거야. 서로 간에 뭘 해요? 계약을 해요. 이걸 바로 행동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바람직한 행동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동계약. 자,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 신체적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지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신체적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신체적 치료의 명칭, 밑줄친 A, B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시오. 첫 번째, 전기경련 치료, ECT.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작용기 전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뇌의 화학 기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ECT 후에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되더라. 양측성 전신 경련이 발생해서 기저핵과 시상과 같은 뇌의 심부에 있는 구조들이 경련 과정 중에 영향을 받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다. 85%가 어디에 써요? 주요 우울장애예요. 자, 우울일 때 세로토닌의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세로토닌 수치의 감소로 우울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로토닌 수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우울입니다. ECT를 통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이 되죠. 자, 나머지는 조현정동장애, 조증, 조현병과 파킨슨 질환 등이다. 금기증, 뇌압 상승과 관련이 있는 뇌종양, 뇌혈종, 동맥류, 우려성 심부전증이다.
자, 광선 치료예요. 태양 광선의 노출이 적어지는 겨울에 기억의 생산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빛으로 인해서 기억 생산이 증가되는데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 멜라토닌. 자, 겨울에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되게 됩니다. 빛을 많이 안 봐서. 자, 그로 인해서 계절성 정동장애. 겨울만 되면 내가 우울함을 느껴.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빛을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입니다. 자, 얘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우울장애에 얘를 사용했어. 얘 왜 사용한 거야? 얘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장의 빠른 변화를 통해서 뇌 표면 피질의 전기 흐름을 유발하는 기술로 두개골을 쉽게 통과해서 통증 없이 대뇌피질 세포를 자극합니다. 대뇌피질의 세포를 자극한다. 전신 발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뇌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에 많이 사용하게 돼요. 4번, 정기적 장치를 대상자의 피부 아래에 이식할 겁니다. 횡격막 신경에서 뇌 변연계까지 이르러서 심박동기처럼 부동 자극을 방출할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명칭, 미주신경 작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장애 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수면 박탈 치료예요. 수면, 잠을 박탈, 못 자게 하는 거죠. 총 36시간 정도 혹은 부분적으로 대상자가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으로 보통 새벽 1시 30분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수면 박탈을 유도하는 겁니다. 왜? REM 수면을 차단하고 신경 내분비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울장애 대상자에게 많이 사용해요. 자, 얘가 기출됐습니다. 얘가 기출됐으니까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다른 것들도 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가족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족 치료도 역시 중요하죠. 출제된 적 있어요? 자, 가족 치료는 개인을 가족 체계 내에서 작용하는 복합적인 존재로 보고 대상자의 문제를 개인의 정신내적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가족 체계 기능 장애로 보도록 본다. 자, 개인이 있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상위 체계가 있다고요. 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얘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야 라고 보면서 가족 치료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가족 치료의 주요 이론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밑줄 친 A, B에 대해서 쓰시오. 밑줄 친 C, D, E, F에 대해 설명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가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주요 이론들을 볼 겁니다. 역시 사례에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 에커먼입니다. 자,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는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포커스를 둡니다. 대상자가 숨겨진 과거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증상이 없어진다라고 보았어요. 그 과거의 문제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정신분석적이죠.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에서는 전체로서의 가족이 아닌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인에 더 중요도를 둡니다. 자,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제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에게 효과적이다. 이 대상자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이 가족으로부터 과거에 어떤 문제를 받았어. 얘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얘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겠죠. 아, 얘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건 과거에 가족으로 받았던 이런 문제 때문이었어. 그러면 얘를 해결시켜주면 얘가 해결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두 번째, 체계론적 가족 치료, 보행입니다. 체계론적 가족 치료는 가족 내 연합성과 분리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이 두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인 반면 융해나 미분화는 두 힘의 불균형 상태를 얘기한다. 연합, 그리고 분리. 따로, 또 같이. 이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기분화,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이 분화된 사람,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이 분화되지 못한 사람. 지적인 거, 사고, 정서적인 거, 감정. 자,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고 통제력이 있고 객관적이어서 생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사고와 감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만 너무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따른 의사결정, 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죠. 근데 감정에 따른 의사결정,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따른 행동, 자율적이지 못해요. 사고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융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삼각관계는 어떤 개념이냐? 자, 삼각관계라고 하는 건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서적 문제에 문제에 다른 한 사람을 개입시키는 현상. 우리 둘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 한 명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부부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를 끌고 들어와요. 요게 삼각관계. 자, 미분화된 부모는 특정 자녀와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의 문제를 그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이 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너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 부모와 밀착된 자녀 또한 미분화 상태로 머물게 되죠. 가족의 투사 과정. 나한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족의 자아 분화 수준과 정서적 장애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됩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로, 이 세대가 이 세대로. 그것을 다세대 전수 과정. 자녀의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과 가족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형제 순위. 원 가족의 미분화와 그에 따른 정서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극심한 정서적 분리 양상. 내가 이 가족만 가면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더 이상 이 가족을 보지 않아요. 단절이죠. 구조적 가족치료, 민우친입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관점은 가족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와 조직화를 이해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자 할 거예요. 자, 개념 볼게요. 경계선으로 우리는 명확한 경계, 분리된 경계, 밀착된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자, 경계인데 무엇과의 경계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나 이렇게 볼게요. 명확한 경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 거예요. 분리된 경계라고 하는 건 가족, 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밀착된 경계라고 하는 건 이 경계가 모호한 거죠. 가장 건강한 건요. 이 상태. 따로 같이 가능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같이 내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따로 이게 되는 거라고요. 얘는요 분리되어 있어요. 지지할 수 없죠. 가족이 나고 나가 가족이고 문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명확한 경계. 가족 안에서 하위 체계 사이에서 분리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체 가족 체계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분리 가능합니다. 분리된 경계. 하위 체계 사이와 가족 밖의 체계와의 관계에서 경직된 상태. 이런 모습. 지나치게 분명하게 되죠. 불침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밀착된 것,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 구조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경계선이 대체로 미분화되어 있다.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 침투가 잘 돼. 유동적이야. 이런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것처럼 기능합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밀착된 경계. 제휴. 가족 구성원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호작용의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긍정적인 제휴, 서로 대항하는 제휴를 부정적인 제휴라고 합니다. 제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제휴를 연합이라고 하고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휴를 우리는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자기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상호간에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 주목했다. 경험적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존중감, 얘를 증진시키는 것. 자기같이 느끼고 개인적으로 자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얘가 필요해요. 얘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통해서 갖는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의 유일성, 얘를 자기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으로 타인과의 동질성, 이질성,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주어진 여건과 맥락을 우리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와 타인과 이 상황, 얘들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될 수 있어요. 이거 꼭 잘해 주셔야 돼요. 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이에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보다 타인과 상황이 중요해요. 나를 가장 낮게 봅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유형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티귿. 키역과는 반대로 회유형이네요. 회유형과 반대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내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난형이라고 얘기해요.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이번에는 상황을 가장 중시합니다. 문제 해결력은 뛰어나나 나와 남이 모두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이걸 초이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회유형.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비난형.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요. 초이상형. 이상형. 자신,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합니다. 세 가지 다 무시. 이것을 우리는 산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사소통의 내용과 내적 감정이 일치하는 유형, 일치형. 가족규칙. 합리적 규칙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비합리적 규칙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시킨다. 인간의 내적 경험, 대처 방식은 행동,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어떤 대처 유형과 방어 기제들을 활용하는가를 탐색하게 된다. 대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탐색하는 것, 인간의 내적 경험. 자, 가족 치료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꼭 개념 정리를 하시고 사례 속에서 찾으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명확한 경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로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각도 존중하고 가치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율성 존중합니다. 경계는 매우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나를 조금
나중에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왔다 갔다 잘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서로 지지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어요. 분리된 건요. 완벽하게 요 사이죠. 거리감이 있죠.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은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속감 부족하고 원조 요청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밀착된 관계. 구분이 희미해요. 거리감 없어요. 강한 소속감 때문에 자율성 당연히 방해받죠. 문제에 대한 자발적 대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가족치료 출제된 바 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신간호학. 정신간호학 하나하나를 보면 내용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기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위에 쌓아가야 될 중요한 A급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뤘어요. 정신간호학, 정말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사례 속에 적용 잘 돼요. 정신간호학은 대부분 사례 속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연습 필요하죠. 사례가 나온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약물이나 치료와 관련해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반복해 가시면서 쌓아가듯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